오후에 백로그 삼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 1월 중순부터 요 채널이 수익 창출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돈이 쌓이는 걸 보니까, 와, 이거 가지고는 뭐, 1년 해야 간단간단 100달러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직을 하게 됐고요. 뭐 이직 때문에 영상이 조금은 이제 천천히 올라오겠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월달 설문에 대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설문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긴 하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총 153분이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월 동안에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다라고 한 곳이 28%, 그 다음에 작성하지 않는다가 55%, 이렇게 절반 이상의 곳에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지 않는 곳으로 좀 파악이 됐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더라도 이제 개인 그냥 혼자서 작성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TDD로 개발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이제 몇 분 계셔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저도 이제 틈틈이 뭐 회사에서는 TDD로 개발을 하지 않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입사한 회사도 그렇고요. TDD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저도 나름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3월 설문을 제가 지금 이제 요 녹화하는 시점에 제가 여기 3월 1일이라서 제가 올렸는데요. 이 백엔드로 사용하고 있거나 도입 검토 중인 프레임은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Next.js 14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담당이 프론트를 담당하게 됐어요. 제 전공은 백엔드인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입사하기 전에 이제 리액트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여러 가지 공부를 했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뭐 추수탐드라든지 아니면은 리덕스에 대해서 영상을 2개나 올리기도 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Next.js 14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 초코딩 요 채널에서 초코딩이라는 분이 좀, 요 내용 자체, 영상 내용 자체는 좀 문제가 없는데, 이런 이제 웹 개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 많이 부족하신 이제 신입 개발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Next.js 14 버전이 좀 안 좋게 보이는 그런 오해를 불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해설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프론트 쪽에 리액트는 손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다시 이제 공부하는 상황에서 노마드 코더님의 Next.js 무료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분 너무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분의 도움을 이제 받아서 영상을 쭉 한번 무료 강의를 저도 이제 한번 완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낀 점, 조코딩님이 올리신 영상, 그 다음에 노마드 코드님이 올리신 강의 영상, 요거를 이제 다 조합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조코딩님의 Next.js 14 영상을 보시고 빡치시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국내 웹 개발의 역사를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게 2000년도 정도죠. 99년, 2000, 2001년 뭐 이 정도. 요때 이제 PHP, ASP, JSP랑 그다음에 그때는 자바스크립트도 잘 사용 안 했던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저는 서버 페이지의 시대라고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자바 쪽에서 자바 진영에서 JSP가 생기면서 스트러츠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 지금 엄청나게 유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스트러츠 1이 나왔고 이제 2가 나왔고 이 스트러츠 2는 웨웍이라는 프레임워크하고 이제 합쳐진 거예요. 합쳐져서 스트러츠 2라는 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JSP 프론트 페이지에 이제 jQuery를 이용한 형태로 웹 개발 MVC의 시대 1이라고 제가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스트러츠를 요즘 왜 안 쓰시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스트러트가 왜 갑자기 확 죽었냐면은 얘가 뭐 이 스트러츠를 개발하신 개발자분이 잘못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프레임워크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라고 본인이 직접 이제
프레임워크의 실패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글 때문에 스트러처 2가 그냥 확 죽어버렸죠. 그래서 스트러처가 이제 사용이 되지 않고 이제 뭐 자바 쪽에 이제 EJB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사용이 되다가 EJB 너무 이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무겁고 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이제 포조 스타일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이죠. 요거를 제가 이제 MVC 시대 2라고 정의를 한번 해봤고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많이 도입을 한 거예요. 한 2004년, 2006년 뭐 요 정도쯤에 돼서.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요 대기업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대기업들이 그 예전에 요즘은 대기업들이 그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를 못하는 제한이 있는데 예전에는 다 대기업들이 했으니까요. 이 대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고 그게 아마 2008년, 2009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쯤에서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많이 사용이 됐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로 또 이제 여러 해외에서도 많이 도입을 했던 그런 프레임워크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 라이브러리들이 막 이거 이렇게 막 있는 걸 이렇게 버전 조합하고 뭐 이런 게 세팅이 엄청나게 좀 골칫덩어리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 부트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스프링 부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2015년 이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점점 그 사이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국내에서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JDK8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용이 됐던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프링 부트가 들어오고 나서 그 전에 하이버네이트가 있었는데 그 하이버네이트가 이 JPA라는 이제 스펙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ORM 시대가 좀 왔죠. 거기에 이제 국내에 어떤 모 개발자분이 JPA 관련된 책을 좀 썼는데 좀 잘 쓰셨어요. 잘 썼고 유행도 조금 이렇게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이버네이트부터 썼었기 때문에 원래 그런 ORM 기술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꽤 오랫동안 이 JPA가 좀 유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JPA를 썼을 때의 이제 문제점들을 제대로 확실하게 해결이 되는 그런 해결점들이 많이 못 남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공부할 학습 곡선이 엄청나게 더 높아지는 그냥 콜이 배우면 아주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JPA를 썼을 때 뭐 JPA의 그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잖아요. N+1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제 이 ORM을 조금 이제 걷어내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조금 이제 있는 것 같아요. JPA를 쓰다가 다른 쪽으로 좀 전환하는 여기 이제 잠깐 좀 이제 유행을 했던 부분이고 최근에는 이제 스프링부터하고 이제 리액트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제 뷰를 쓰는 우리 국내 그 서비스 대기업 중에서는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요 정도에서 뷰를 쓰고 그 다음에 일부 좀 외부 프로 대기업에서 뷰를 쓰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뭐 SI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쪽은 거의 리액트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Next.js라는 게 리액트 진행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면서 넥스트가 이제 14 버전이 나오면서 리액트가 아예 대놓고 Next.js를 지원하기 시작했죠. 리액트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라이브러리니까 프레임워크를 쓰십시오. 이렇게 해놓고서는 Next.js를 아예 대놓고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리액트 진영은 이제 자바에서는 자바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스프링부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는 리액트 진영도 리액트라고 안 할 거예요. Next.js라고 할 거예요. Next라고 아마 이런 식으로 이 리액트 진영도 조금씩 이제 요 자바 진영처럼 이게 옮겨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Next.js 14 버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노마드 코더님의 강의를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Next.js 14가 프론트 개발에 있어서 완성형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개발의 1세대는 PHP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2세대는 좀 애매했어요. 예, 프론트와 백엔드가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3세대, 보통 1, 2, 3편 중에 3편이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Next.js 강의를 딱 다 듣고 실제로 제가 이제 실습을 해보니까 프론트 개발에 있어서의 완성형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 쭉 프론트 진영을 봤을 때 아쉬웠던 부분들이 Next.js 14에서 요 서스펜스라는 기능, 그 다음에 서버 렌더링 요 기능을 조합을 하게 되면은 프론트지만 일부는 서버에서 실행이 되죠. 서버에서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로딩 과정이라든지 에러 났을 때 페이지의 이 부분 이런 부분만 이렇게 로딩 할 수도 있고 실패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프론트에서, 웹 브라우저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일부 서버 쪽에 약간 양보를 해놓고 그 서버 기술을 살짝 이용하는 정도가 저는 프론트의 완성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Next.js 14에 서버 렌더링하고 이 서스펜스 기능을 조합한 이 기능이 바로 풀스택 프론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풀스택은 프론트에 있어서의 풀스택하고 백엔드 개발자가 입장에서의 풀스택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프론트에서의 풀스택은 제가 봤을 때 이제 Next.js 14처럼 서버 렌더링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프론트를 개발하는 게 저는 풀스택 프론트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처럼 좀 나이 많이 드신 그런 개발자들, 그런 분들은 풀스택 하면 이제 풀스택이라는 단어 때문에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를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풀스택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풀스택이면 데이터베이스 쿼리까지 날릴 줄 알아야 되겠죠. ORM 쓰지 않고. 어쨌든 2024년은 Next.js 14가 나오면서 풀스택 개발자가 시작하는 원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앞에서 이제 조코딩님이 좀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DB 액세스 쿼리를 이렇게 UI 프론트에서 이렇게 쿼리를 직접 작성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 기술들이 Next.js 버전 14에서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좋은 코딩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백엔드 쪽에서는 옛날부터 DDD 도메인 주도 설계 쪽에 레이어드 아키텍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레이어드 아키텍처에 의하면 이 프론트는 프리젠테이션 레이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프론트를 보여주는 프리젠테이션 레이어가 있고, 그 밑에 서비스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 도메인 레이어가 있고, 그 밑에 인프라,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인프라, 이렇게 경계를 나눠서 개발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Next.js에서는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DB에 직접 접속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레이어를 건너뛰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레이어 간 격리가 굉장히 중요한, 아키텍처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코딩 방식이에요. 그런 부분은 이 초코딩님의 그 영상에서처럼 개발자들한테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걸러야 되겠죠. Next.js에서는 서버 렌더링은 이제 백엔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서버 렌더링 요 부분에서 뭐 DB 액세스를 한다던가 ORM을 이용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거를 시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DB 액세스라든지 ORM 사용, 그다음에 비즈니스 로직 사용하는 거는 백엔드 영역에 맡기고, 프리젠테이션은 프리젠테이션 레이어에서
단계별로 찾아가서 서로 간의 레이어가 격리될 수 있게끔 유지시켜주는 것도 우리 프론트의 역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 얘기를 좀 들으시고 Next.js 14에 대해서 이 영상 때문에 빡치시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Next.js 14는 정말 와우다. 와,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기타로 이제 소리치는 아키텍처 개발 공정, 이게 제가 커뮤니티에도 제가 올려놓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블로그의 문서로 공개를 했습니다. 드래프트 정도이긴 하지만은 이 제가 한둘 정도 이렇게 공개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 때문에 그랬었냐면은 이 소프트웨어 테스팅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테스팅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테스팅 부분을 좀 채우느라고 제가 공개가 조금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고 있는 책이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을 좀 읽고 있습니다. 이거 책을 왜 읽냐면, 제가 이제 맨 앞에 취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 취업한 회사에 처음에 면접 볼 때는 제가 팀장이 될 줄 몰랐는데 팀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시 또 이 팀원들을 또 이끌어야 되는 또 위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애자일과 관련된 책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읽었는데 제가 실제로 몸으로 겪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도메인, 제가 지금 이 채널에서는 더 팩토리라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취업도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들도 또 더 보강을 해야 아키텍처적으로 어느 정도 좀 나오겠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어차피 뭐 연초에 올해는 아키텍처를 잡는다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더 팩토리 프로젝트는 좀 잠시 쉬어가고 있고, 그 와중에 그 LMS죠. 학습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요구사항 수집해 놨던 거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블로그에 오픈을 해 놨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링크 걸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이커머스에 관련해서도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수준의 요구사항들로 좀 압축해가지고 좀 정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OTA가 뭐냐면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여행 프로그램들 보면은 이렇게 뭐 호텔스 컴바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런 여행 앱, 호텔 예약하고 야놀자도 OTA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숙박 예약하고 뭐 기차 예약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 여행 쪽 관련돼서도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OTA 관련해가지고도 자료를 지금 계속 수집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백로그 3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